일정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네오위즈 안재민 위원입니다. 네, 네오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는 일단 그 웹보드 게임이 올해 좋은 성장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상반기에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3분기에는 이 효과들이 살짝 사라지면서 조금 실적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가 성수기에 들어가고요. 9월 말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일본에서 오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순위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조금 가벼운 장르의 게임들을 좀 많이 출시를 해서 약간 이제 큰 흔히 말하는 대박보다는 약간 이렇게 중박 정도 수준의 이제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성과들이 조금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수정치 조금 수정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4만원에서 31,000원으로 하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젤 덴티움 나한준 위원입니다. 네, 휴젤 덴티움 휴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젤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톡신 필러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광고 선전비 지급 수수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일회성 추징금이 영업외 부분에서 반영되면서 지배주주 순이익은 98억 원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톡신 내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소폭 부진했지만 경쟁사의 이제 허가 취소 노이즈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는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이제 반사이익 효과에 힘입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아시아 지역 톡신 수출이 1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러의 경우에는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경쟁사가 허가 취소 노이즈 발생한 이후에 이제 휴젤이 신규로 확보한 톡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번들링 판매 효과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 기록했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락다운, 셧다운 효과 해제되면서 준수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국 지역에서 톡신 허가 승인이 되면서 성공 확률을 기존 83% 100%로 상향하면서 레티보 가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으로 덴티움 말씀드리겠는데요. 덴티움도 양호한 실적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쪽과 기타 지역 수출 정상화되면서 매출 회복세 확인했고요. 이제 하락했던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고정비 부담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2분기 이후에 5개 분기 만에 20%대 영업이익률 시현했습니다. 내수 여전히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수출은 중국 중심에서 영업 정상화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덴티움은 운전 자본이 감소하면서 양호한 현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는 누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350억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탑라인 성장, 수익성 개선 여전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어 다시 관심 가져야 될 시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가 저기 오른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어제 이제 임플란트 3사 주가 모두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주요 요인으로는 어제 이제 파이자 백신 중간 결과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텍트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이제 임플란트 쪽이 코로나 영향으로 실제로 병원 방문 환자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플란트 주가들 모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 그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은 좀 어떤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2019 사업년도 이제 정기 세무조사인데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회계 관련돼서 세무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총 추징금이 이제 79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미 2분기 때 20억 원 가량 떨궜고, 3분기에 잔여 분량 다 떨궈서 일회성 요인으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보 중국 출시 일정 좀 업데이트된 거 있으신가요? 일단 레티보 중국 출시는 일단 12월 중에 첫 초도 물량 선적 되면은 수출 통관 데이터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부터 인식은 매출로 바로 잡힙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건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당장 이번에 12월에 매출이 잡히면은 대략 한 분기 정도 뒤에쯤 두 번째 물량은 잡힐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주 정리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주 최근 이제 오스템, 덴티움, 디오 모두 PER 밴드 상으로도 역사적 하단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일단 덴티움, 오스템이 내수 쪽과 중국 쪽 비중이 큰 만큼 이쪽에서 영업 정상화가 되는 추세로 보여서 저희는 이 두 종목 좋게 보고 있고요. 디오는 이제 미국 쪽, 유럽 쪽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덴티움과 오스템보다는 좀 차선호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조미진 위원입니다. 예, CJ제일제당 어제 장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요.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더 당사 추정치나 컨센서스에 다 부합하는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전 사업부에서 다 예상하는 만큼 다 잘 나왔고요. 내년에 실적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바이오 부분인데요. 바이오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중국의 돈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발린이나 알진이나 뭐 트립토판 같은 것들이 이제 마진이 20% 이상 되는 굉장히 고마진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의 이제 비중이 30%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 지금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은 거의 옥수수만 지금 원재료로 쓰고 있는데, 또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곡물을 호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원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바이오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원사의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테일 점포, 그러니까 소매 점포에 한 3,000개 정도 지금 CJ제일제당의 만두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지금 10월부터 월마트와 그리고 타겟 그 메인스트림, 그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인스트림에 지금 입점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주요 상권의 50% 이상까지 입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긍정적 관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하나솔루션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목표 주가를 27% 좀 6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연간 EPS 추정치 상향하면서 그에 맞춰서 좀 올렸고요. 지금 글로벌 저탄소 전략이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태양광, 수소 쪽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고 앞으로 성장성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각각 한 2,300억 그리고 2,650억 기록을 해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케미칼 쪽 기업 실적 호조가 주로 실적 상향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저가 원료 효과가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PVC랑 LLDPE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지난 분기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태양광 부분 쪽은 지금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이제 화재 사고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글래스 쪽 원가도 좀 많이 올라서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 좀 낮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현재 이제 케미칼 쪽 제품들 스프레드는 페이지 6페이지 그림을 보면 스프레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PVC와 LDP, LLDP 스프레드가 현재까지 좀 확대 추세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시황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연말에 이제 정기 보수가 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12월 말에는 보통 한 2, 3주 출하량이 좀 급감하는 이제 계절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시황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절대 수치는 조금 낮게 기록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태양광 부분 쪽도 이제 원부자재 가격 강세는 좀 이어지는데요. 출하량이 3분기도 좀 늘었고 4분기도 좀 늘면서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1,700억이고요. 지난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단선이 좀 됐습니다. 친환경 투자를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을 바로 이제 가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돼 있고,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수소, 뭐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고 화석원료 사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동사의 태양광과 수소 사업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주가도 계속 좀 주목을 좀 받게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제품 가격들은 다 반등이 나오는데 가성소다는 왜 계속 빠지는데요? 근데? 가성소다가 PVC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PVC를 만들 때 PVC와 가성소다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PVC 시황이 좋으면 전체 이제 생산량이 늘면서 가성소다 생산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상호관계인데, 그래도 이제 이익의 어떤 레벨이나 그런 기여도는 PVC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플러스 효과가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성소다 사용처가 염기성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화학 공장이나 가동률이 다 좋아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학을 계속 좀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게 지금 코로나 특수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 위주로 좀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성소다 수요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 증가를 좀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고정우 의원입니다. 예, 3분기 실적 예상대로 좋았고요. 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40% 넘는 성장률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3분기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 그거에 따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출하량 증가, 결국에는 올레드 소재 출하량 증가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는 이제 올레드 소재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 최대 성수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 제일 높은 멀티플 부여받고 있는데, 이유는 올레드 시장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고 신규 업체 진입이 이제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레드 패널 만들 때 이 업체의 소재 없이는 이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구조적 성장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1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4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원시스템 조수홍 의원입니다. 한원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19,000원 유지하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2.2% 성장을 했으니까 매출액 자체가 성장세로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6.3%까지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에 이제 공정위 납품 단가 관련된 제재 금액이 한 220억 정도 원오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은 대략 한 7.4% 정도 수익성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회복되고 이제 전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비중이 1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전동화 사업 성장세로 전환하고 또 구조조정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세전이익이 줄어든 거는 이제 순외화 자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면서 생긴 그 환산 쪽 손실이라서 그 본질적인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편인데 지금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동화가 되면서 이제 확장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 이제 내년도에는 실적 가시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캐펙스가 19년에 정점을 지났고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리던 투자 의견이고요. 지금 덤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포드 매출 비중이 한 14% 정도 되니까 2대 고객인데요. 지금 포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포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포드가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9.7% 정도까지 냈고, 지금 4분기부터 F150 그 픽업 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브론코라는 그 SUV를 런칭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백오더가 19만 대 정도 받아놓은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오더가 좋은 상태라 이게 뭐 4분기까지는 런칭 코스트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포드가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뭐 가시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 외수 쪽은 세전 이익이 30%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왜 그러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순외화 자산이 한 4억 불 정도 있고 거기서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생긴 환 차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4분기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4분기에도 아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환율이라. 내년이랑 내후년 영업이익률 가정이 7%대인데 지금 아까 7.4%대로 개선됐다고 하면은 이게 아까 뭐 멘트 보면은 일회성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내년도 이익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연간으로는 계속 올라갈 걸로 보는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원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가동이 회복되는 지금 전반적인 제조 회사들이 이제 3, 4월 달에 이제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인풋을 많이 낮췄고요. 거기서 이제 낮춰놓은 상태에서 매출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뭐 요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예, 녹십자 구한성 의원입니다. 예, 녹십자 한 달 전쯤에 목표 주가 26만 5천 원으로 상향했었고요. 그 사이에 글로벌 백신 CMO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51만 원으로 TP 상향합니다. 일단 뭐 잘 알려진 글로벌 뭐 WHO라든가 빌 게이츠 재단 그리고 세피 이러한 구호단체들은 백신 물량을 확보해서 제3세계 국가에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금 세피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러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21일 날 동사가 5억 도우주 규모의 그 코로나 백신 필앤피니시 공정에 대한 CMO 수주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회사 말대로 통상적인 마진 수준, 도우주당 한 2,000원 수준의 이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1조 영업이익이 반영되고요.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5천억 정도를 반영했을 때 이 신규 CMO 가치 2조 8천억으로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한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덜 반영된 가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캐파가 필앤피니시 공정에 한 10억 도우즈가 가능한데 지금 요번에 5억 도우즈 그리고 자체적으로 쓰던 게 한 2, 3억 도우즈여서 추가 CMO 계약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2021년 제약업종 연간 최선 호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서 마진 2,000원 나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SK케미칼 쪽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SK케미칼 또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뉴스상에 나오는 게 코로나 백신을 한 6불, 5불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한 6,000원, 7,000원짜리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건데 그럼 과연 제조해주는 SK케미칼 단가는 뭐 얼마나 될까? 뭐 한 2, 3,000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SK케미칼은 공급 단가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간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단가가 그렇게 낮진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그 녹십자가 텐더 마켓으로 공급하는 통상적인 백신, 예를 들어 독감 백신 한 10,000원 수준, 수두 백신은 20,000원 수준일 때 기준으로 그런 마진을 제시한 것 같고요. 지금 파이자 백신 어제도 뉴스 나왔는데 파이자 백신도 도우주당 단가가 한 2만원, 2방 맞았을 때 이제 4만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독감이라든가 그 수두 백신과 크게 어긋나는 기형적으로 낮은 코로나 백신 가격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진 수준도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킹 계약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인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백신이 어떤 백신이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불가능한지.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피가 그
반제품은 이제 그 계약한 데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 노바박스 이런 데랑 계약한 게 기사상으로 검색이 되고, 뭐 아직 파이자랑 세피 뉴스는 검색이 안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글로벌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에 상당히 앞서 있는 업체들이 이제 반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이제 녹십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앤피니시 공정을 하는, 마지막 이제 충진 및 포장 공정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세피가 제3세계 국가에 뿌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킹 계약은 그 SK케미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K케미칼이 CMO 계약을 2건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박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컨택이 와서 계약을 맺은 거고요. 노바박스 같은 경우는 세피가 먼저 SK케미칼에 연락이 와서 부킹 계약을 맺은 뒤에 나중에 이제 노바박스를 붙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캐파 먼저 확보해 놓고 실제로 여기서 생산할 그 플레이어를 붙여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세피가 하면서 부킹 계약으로 이제 선점하기 때문에 녹십자도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부킹을 하고 본 계약은 뭐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진 관련해서요. 세피가 아무래도 공공 성격의 기관인데 그 개별 기업한테 그렇게 높은 마진을 주면서 이렇게 계약을 할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거는 사실 뭐 실제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노이즈, 우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피가 공공 성격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 녹십자의 백신 수출이 거의 다 이제 공공 성격의 이제 텐더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 성격이라고 해도 뭐 독감 백신도 10,000원, 수두 백신도 20,000원인 걸 보면 뭐 공공 성격이라고 해도 뭐 이게 뭐 5,000원 이하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분석 마저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입니다. 네, 저희 핀테크 산업화 결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파지티브로 커버리지 게시하고요. 탑픽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세틀뱅크입니다. 저희가 파지티브로 이 커버리지 게시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에 다 저희가 느꼈듯이 온라인 및 이 모바일 커머스의 진화와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결제 서비스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요. 저희의 뷰는 팬데믹이 진정하고 나서도 이 경기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팬데믹 이전으로 소비 패턴이 돌아가기보다는 그간 축적된 이 소비자들의 사용 경험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계속 이 효율적인 선택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서비스업의 추가 성장 기회는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시리스 결제 현상, 즉 이 현금이 없어지고 또 온라인의 생활화와 비대면의 일상화,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런 상호 침투 현상 등 이 현재 결제 서비스업 성장 사이클에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종합 결제 사업자인 NHN 한사계열과 그리고 간편 현금 결제 선두주자인 세틀뱅크를 저희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반면에 두 회사 대비 성장성 및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non-core asset, 즉 그 집중도가 떨어지는 자산 투자로 인해서 그룹 구조에서 약간 리스크가 보이는 KG 이니시스는 홀드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저희 이니시에이션 리포트 오늘 주요 테마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미 결제 패러다임 전환은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확산된 금융산업 재편과 구조적 변화의 한 축인데요. 이 결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드라이버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라지고 있는 현금, 즉 비현금성 결제 수단의 빠른 침투. 두 번째는 온라인 상거래, 나아가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과 채널 다각화 영향.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융합 시도로 시작된 이 O2O 결제 서비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PG 쪽 매출의 전반적인 감소와 원가 하락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저렴한 계좌 기반의 이런 강편 현금 결제 같은 결제 수단이 또 뭐 새롭게 등장한다면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뱅킹 작년 12월에 시작됐죠. 은행 수수료 하락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원가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목표 주가 9만 원에 타겟 PER 35배 적용했고요. 향후 3년 매출의 K가 25% 정도 추정하고 향후 3년 ROE 평균 30%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점은 PG 서비스 시장 내 과점 지위 차지하는 상위 3개사 중 하나인데요. 즉 NHN 한사결 그리고 토스, LGU 플러스가 판매한 토스 그리고 KG 이니시스 이 3개사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밴 시장 내에서는 50%에 가까운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애플, 테슬라, 구글 등 대형 글로벌 가맹점과의 제휴 이런 부분 강점이고요. 모기업 페이코와의 연계 시너지로 최근에는 이 O2O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코로나 확산 전에 선제적으로 여행 항공 부문 사업 비중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매출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틀뱅크 역시 저희가 바이로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38,000원, 타겟 PER은 13배 적용합니다. 향후 3년 매출의 K가 23% 추정하고요. ROE는 평균 2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간편 현금 결제 시장 내에 97%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가상계좌 사업 부문에서는 70%의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이런 현금 결제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서 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세금 납부, 저희가 다 아는 뭐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 관련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 세틀뱅크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KG 이니시스 저희가 홀드로 이니시에이션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타겟퍼는 10배 적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거래액의 15%를 차지했던 여행 항공권 예약 비즈니스 매출을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매출이 급감됐고요. 딱 봤을 때 KG 올렛과 모빌리언스 합병을 통해서 결제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을 상반기에 보여서 그리고 KFC 코리아를 다른 계열사로 정리를 해서 이제 드디어 넌코어 에셋은 다 정리하고 결제 사업에 집중하는 건가 했는데 다시 그룹 쪽 요청으로 최근에 할리스 커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뚫레쥬르에도 비딩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를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부족한 M&A 이력과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잠재적 관련 리스크는 KG 이니시스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강점은 PG 서비스 시장 내 과점지 차지하는 상위 3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리포트 맨 끝에 스퀘어와 GMO PG라고 저희가 해외사를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동종 업계라고 뭐 볼 수도 있고요. 좀 앞서 나아가는 해외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의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결제 서비스를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결제 부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스퀘어 캐시 앱 등 여러 가지 관련 결제 서비스까지 이렇게 확산하면서 성장의 축을 마련하던 중에 갑자기 뭐 여신 사업에 진출하고 2020년에는 암호화폐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약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사업 포트폴리오까지는 뭐 좋은데 수익성은 미진해서 현재 핵심 사업 부문이 오히려
성장 정체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 약점입니다. ROE 11%, 펀은 288배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가장 마지막 GMO PG, 일본의 선두 PG 회사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비현금 결제 비중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평균 53%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등을 타겟하면서 비현금 결제 비율 목표를 40%로 지금 여러 가지 법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서포트는 또 GMO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OE 24에서 25% 정도 가능하고요. 펀은 129배입니다. 이어서 미드 스몰캡 팀 손세훈 팀장이 추가적으로 컴퍼니 섹션 좀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자료에서는 미드 스몰캡 팀에서는 총 5종목을 자료 작성을 했고요. 이 자료 그 5종목 중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일단은 저희 모바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KG 인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 PG 업체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휴대폰 PG 업체입니다. 휴대폰 PG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결제해서 문자 승인이 오면 그걸로 휴대폰에 문자를 가지고 인정을 하면 이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통신 요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PG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내년에 이 휴대폰 PG 3사는 다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0페이지 잠깐 보시면 페이지 50페이지에 다날이 있는데, 뭐 다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날 커버 페이지 맨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휴대폰 PG의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에 결제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휴대폰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그 다음에 16년도에 시장은 23%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19년도에는 결제 한도가 50만원, 60만원으로 20% 상향을 했고요.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결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려 66%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제 한도가 이렇게 상향이 되면 부족한 휴대폰 PG 업체가 결제를 못했던 뭐 백색가전이라든가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아이템들을 결제 못했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걸 결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시장이 내년에는 50% 이상, 20% 이상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한 자릿수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로 바뀌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휴대폰 PG 3사는 업황이 다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KG 모빌리언스가 10배 미만으로 가장 싸기 때문에 저희는 KG 모빌리언스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그래서 각자 3사를 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KG 모빌리언스는 44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뭐 시장 성장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은 뭐냐면 KG의 계열사였던 KG 올렛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삼성 올렛이었고 이게 KG 그룹이 인수했는데, KG 올렛을 올해 초에 KG 모빌리언스가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KG 올렛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PG 업체예요. 뭐 앞서 말씀드린 KG 인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회사인데, 이거를 흡수 합병하면서 전체 거래 대금이 7조 정도 되는 방대한 이제 결제 업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모의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최근에 그 결제 업체들 이탈되었던 가맹점들이 이 회사의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고 다시 좀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라서 내년에 실적 성장이 19%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20%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KG 모빌리언스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다날인데, 다날 같은 경우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비싸서 좀 이번 탑픽은 아니지만, 다날도 눈여겨볼 만한 거는 작년 말에 삼성페이 있잖아요. 삼성페이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뉴에 보시면 휴대폰 결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휴대폰 결제 업체로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다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그동안
다나는 온라인 피지만 하다가 온라인 결제만 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 결제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네, 이게 조금 짧게 해주세요. 네,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업까지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그 페이지 59페이지인데 요거는 올해 효성 그 계열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 공정거래법상 올해 연말까지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런 또 이거를 누가 사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매각이 되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링 컨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이벤트인데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안 하고 이래서 실적이 크게 올해는 안 좋고 내년에도 크게 뭐 증가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아톰 같은 경우는 그 보안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사설인증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사설인증이 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톰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그런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KG 모빌리언스를 탑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통산업 이지영 의원입니다. 네. 어저께 GS 리테일하고 GS 홈쇼핑 합병 공시가 났습니다. GS 리테일 존속 회사로 남아있게 되고요. GS 홈쇼핑은 합병 후 해산 예정입니다. 두 기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모바일 커머스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 합병 기일은 내년 7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결권의 3분의 2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4페이지에 표 4, 5가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GS의 지분율이 65%예요. 그래서 합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GS 홈쇼핑은 지금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진이라든지 자회사 우호 지분을 합쳐도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대상 설득을 앞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저께 컨콜을 했는데, 어떤 모바일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다만 그냥 5년 내 치솟고 5조 원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합병 시너지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당사에서 추정하기로는 합병 법인의 모바일 사업이 쓱닷컴이나 롯데온처럼 그룹사 통합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식품과 신선식품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GS 리테일의 B2B 물류 시스템과 편의점 플랫폼, 그리고 GS 홈쇼핑의 모바일 자원 및 현금 창출력이 결합해서 옴니채널로서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GS 리테일 주주한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GS 홈쇼핑이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이 꽤 괜찮습니다. GS샵이 종합몰 이용자 수 1위 사업자고요. 그리고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GS 홈쇼핑이 지금 순연금을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을 통해서 이런 모바일 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 지금 주가 워낙 싼 상황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GS 홈쇼핑 주주 입장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계속 디레이팅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 성장에 대한 성장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EBITDA가 2배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이런 신규 모바일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디레이팅이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보유한 물류와 점포 네트워크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파는 상품의 픽업과 반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S
홈쇼핑이 배당주였잖아요. 그래서 배당의 매력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합병법인도 배당 성향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의 배당 성향이 35% 정도였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GS 홈쇼핑 주주 입장에서 현금을 털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현금의 용처가 뭐 굉장히 괜찮은 데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쌓아두고 있었고 그게 어떤 주주의 어떤 가치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합병이라도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쓰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이마트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 실적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뭐 잘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워낙 가정 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요. TV 매출이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요. 주가가 현실화돼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3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전 수요를 견인했던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9월 4일로 종료가 되었고요. 올 한 해 대형 가전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구재의 특성상 다음 교체 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ESG 리서치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예,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SG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자료는 그 성과랑 최근 성과랑 그리고 업계 동향 좀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ESG 투자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해서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권역별로 봤을 때는 유럽이랑 EM 쪽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이제 미국이 사실 성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과가 이제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가 그 그림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16페이지 요약을 해놨는데, 이 ESG 관련된 이 스크린이 약간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향을 준 이유를 보면은, 일단 보잉이 이제 ESG 지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방위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SG에서는 좀 제외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같은 이 환경 점수가 높은 ESG 스코어 고등급의 종목이 성과를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량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 이후부터 이 환경 관련된 것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최근 성과가 단기에 그칠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ESG에 좀 먹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부분 좀 말씀드리면 한국도 상당히 지금 ESG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요. 최근 3년 동안 거의 펀드 개수가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유형은 국내 액티브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H 아몬디에서도 이제 8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펀드를 출시한 지금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개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30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그 한국의 ESG 펀드들도 성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 시장 대비 상대 성과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 뭐 10% 이상씩 늘어난 기업도 펀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펀드들이 왜 성과가 났을까를 파악을 해보니까 국내 ESG 펀드들은 이 성장주와 중소형주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성장주가 좋았던 환경 그리고 중소형주가 좋았던 환경들이 이 ESG 펀드에 영향을 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 발라지지 않는 이 추가 알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ESG 관점에 어떤 스크린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국내 그 ESG 스코어 기준으로 이 주가 테스트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보시면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지배구조 쪽에서는 이 높은 지배구조가 낮은 등급의 지배구조보다는 성과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 투자에 하시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직은 E나 S보다는 G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영향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심이 많아질수록 이 성과에 대한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이 자료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SRI 펀드 이번에 운용사 선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운용업계에서 이 SRI 펀드나 ESG 펀드 운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스타디 많이 한 게 해외 쪽의 ESG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스타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연결해 주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MNBM 빠졌는데 MSCI 리뷰 노동길 위원입니다. 네, 금일 아침 7시 MSCI 반기 리뷰 발표됐습니다. 편입 종목은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SK케미칼 세 종목이고요. 제외 종목은 포스코, 인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BNK입니다. 국내 구성 종목 107개 유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침에 금일 시초가에 매수해서 변경일인 11월 30일 종가에 매도했을 때 2007년 이후에 한 5.9%포인트가량 평균적으로 상대 수익률 아웃퍼폼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쿠웨이트 주식시장 EM 편입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여기서 인도의 외국인 지분율 캡 제한 완화에 따른 인도 주시장 비율 상승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EM 내 비중 0.3%포인트 가량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8천억 원 가량 11월 30일 날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